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전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7월달이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오후 8시에 드디어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의 시작 첫 방송이 시작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을 하게 되니 무료로 다운을 받아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놓으시고 또 주변 여러분들께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앞으로 최소 6개월은 방송이 계속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작관TV를 널리 알려주시고 또 구독이나 좋아요도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회원 한 분 한 분들께서 내어주신 후원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대한역사문화원, 거기에는 김재동 목사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한역사문화원에 의뢰를 하여서 30분짜리 총 48편, 48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와 대한역사문화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놓을 예정이니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두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학교나 가정, 교회 등에서 단체로 보시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포 3, 4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방송으로 우리 후손들을 교육시켜 주시고 주변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게도 현지 언어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역사 한류 수출에 동참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대한역사문화원에서도 자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도 개설을 하고 전문 강사 양성과정 운영을 하며 PPT 교재도 판매를 하고 또 6.25 달력 판매 등도 함께 한다고 하오니 자세한 문의는 대한역사문화원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말기에는 조선 인구의 약 40%가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일본이 들어와서 노비 해방을 시켜주게 되자 이들은 일본에 충성을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잔혹하게 탄압을 하였고 조선의 여성들을 일본 상인들에게 위안부로 파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와 같은 더러운 일에 종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학교에서는 이런 슬픈 역사를 절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짐승처럼 사고팔 수가 있었고 주인이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아주 천하고 하찮은 신분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소나 개, 돼지를 파는 것처럼 매매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노비에서 해방도 시켜주고 학교 교육도 받게 해주고 사람답게 살게끔 해주니까 이들의 조국은 그냥 평이하게 그대로 일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대한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립이 되면 다시 노비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왜 독립을 원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거나 순사가 되어서 직접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인구의 약 50%가 중인 계급이었습니다. 즉 상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조선 말기에는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도 제대로 없었고 양반들에게 늘 수탈을 당했었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법제도가 정비되고 물자가 풍부해지니까 이들 또한 일본에 충성을 하는 집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약 10%의 양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충성하게 되면 돈까지 벌게 해주겠다고 하니 또 일본에 부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고종은 광산 채굴권, 산림 벌채권 등 국가의 재산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고 나중에 일본이 뇌물을 바치게 되자 일본에게 나라까지 팔아먹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왕권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없었고 또한 비난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 왕실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일본에서 막대한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그야말로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고종의 행동을 이해하시고자 한다면 현재 저 북조선의 김정은이라고 하는 자가 하고 있는 행각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선 인구 가운데 99%의 인구가 대한 독립을 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독립운동은 과연 누가 했었을까요? 1%나 될까 말까 하는 민족 지도자들 그리고 기독교도 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 독립운동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다면 왜 독립운동을 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 간음을 하지 말라는 얘기, 총 10가지의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런데 일본의 천황한테 강압적으로, 강제로 자꾸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니까 죽으면 죽었지 우상 숭배를 못하겠다고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민족 지도자 33분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독립운동의 실체를 알면 이 나라가 독립이 된 것이 그야말로 신기할 따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독립운동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도 안 되는 극소수들의 이들의 외침과 기도 그리고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본에서 36년 만에 독립이 되었고 6.25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아무런 자원이 나오지 않는 데에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세계 무기 시장에서 당당하게 무기 수출 제1위의 국가가 된다는 이 사실이 과연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수많은 역사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역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가짜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자 및 역사 교육계의 약 99%가 좌파들입니다. 따라서 북조선의 지령에 따라서 반일 선동을 하고자 한다면 조선을 미화해서 고종을 계몽군주로 만들어야지 일본을 나쁜 놈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일본과 한국을 갈라놓아야지 각종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한국, 미국, 일본 삼각협력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현재는 평양의 지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이들에게 이러한 지령이 내려오고 있죠. 자, 그러나 보수 정당이라고 자칭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난 수십 년간 집권을 해오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정당의 정치인들도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는 창녀들로 짐승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와 같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6.25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천하의 겁쟁이 개잡놈인 김일성은 대남 공작 교실을 통해서 남한의 문화계를 장악하라고 지령을 내린 바 있었는데 그 결과 대한민국의 문화계는 거의 대부분이 좌파에게 장악돼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엄청 아름다운 나라로 묘사를 하면서 선남 선녀들의 러브 스토리를 그려고 있는데 조선 건국 200년 후인 1592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약 300년 동안 소빙하기였기 때문에 계갑 대기근, 경신 대기근, 을병 대기근 이러한 대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갑 대기근이다 라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였죠. 바로 그 해 겨울 1592년 겨울 그리고 1594년 여름까지 근 2년 동안 조선 전역이 대기근의 광풍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 또한 임진왜란이 초래했던 기근이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 기근은 1592년 겨울부터 1593년 여름까지 한 차례 발생하였는데 그해 겨울에 또 재발해서 이듬해 여름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1차 대기근에는 양식 부족,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 전염병 창궐, 사망자의 대량 발생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가운데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1593년 겨울부터 재현되었던 2차 기근은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무렵 도둑질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토족들이 곳곳에서 바로 하였고 인육을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참담했던 사회상들은 1594년 가을에 농작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진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2년에 걸친 계갑 대기근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송주, 거창, 함양, 초계 등지에서 피난하거나 거주했던 사람들의 사망률은 50%에 육박을 했었고 노비와 상민 같은 피지배층의 사망률은 이보다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는 점에서 계갑 대기근은
조선왕조 역사상 최대의 기근이라 해도 좋겠다고 평가됩니다. 아울러서 경신대기근은 경술년과 신해년에 벌어졌던 말을 합쳐서 경신대기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선 현종 11년인 1670년에서 현종 12년인 1671년 사이에 발생했던 대기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근이 올 때마다 인구가 약 1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역사학자들과 선생들은 학교에서 이러한 우리의 역사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즉 북에 있는 저 북조선과 동일한 상태였기 때문에 북조선의 실상이 드러날까 봐 두렵기도 하겠지만, 조선시대를 연구하면 북조선이 망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떨려서, 두려워서, 공포스러워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592년 이후로 조선시대 300년간 내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어 나갔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100%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또 드라마나 영화로 역사를 배우거나 학교에서 가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어도 결국 좀비가 되어서 거짓 선동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 역사학자들과 전교조 선생들이 역사를 조작, 왜곡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좀비로 만들고 부모님의 노고에 일절 감사할 줄 모르는 짐승으로 사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큰 범죄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관여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출신 또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이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데 앞장서고 재판 거래를 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이 사법 카르텔이 범죄의 최대 원상이고 조폭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먹을 것만 던져주면 아무것이나 좋다고 주워먹는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되었고 창녀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역사이거나 슬픈 역사이거나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야만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내재된 힘과 지혜가 생기게 되면 인간은 제대로 된 처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역사 교육은 대단히 매우 중차대한 의미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면 무조건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께 고마워하며 그들이 애국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이 조선이 건국할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는 소빙하기가 시작이 되었고 17세기에 절정을 이루었으며 20세기 중반부터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수백 년 단위로 더워졌다 차가워졌다 하는 것이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그 배출량 증가가 지구 온난화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조선 시대의 지구 평균 기온은 오늘날 현재보다도 더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CO2를 배출하는 차량도 없었는데 왜 그래 했을까요? 소가 트림을 하고 방귀를 많이 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소빙하기 시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온이 20세기의 평균 기온보다 약 0.5도 가량 낮게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1도 내지 2도 기온이 낮게 형성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소빙하기 때 체감 온도가 대략 10도 가량 떨어지게 되었고, 이상기온 현상으로 농작물이 잘 안 자라거나 갑작스러운 추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는 등 이와 같은 사망의 일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하게 펼쳐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탈, 전쟁, 식인 문화 등이 성행을 하였고,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북방 기마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남쪽으로 남하하게 되면서 많은 전쟁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도 소빙하기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대하였던 국가들이 무너지는 등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러한 기후변화를 빼놓고 공부를 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도 마찬가지로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1953년부터 개갑 대기근이 발생하여서 약 100만에서 140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때 죽은 사람들 중에 약 20만에서 40만 명이 전쟁으로 사망을 하였고, 나머지 80만에서 100만 명은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반에는 의병들이 상당히 많았던 데 비해서 임진왜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의병 활동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대부분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종 제위 기간이었던 1670년 경술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1년 신해년에 있었던 경신대기근 때에도 약 100에서 2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조선 인구가 1200만에서 1400만 명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왕족과 관리들도 굶어 죽었으니 그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때부터 소를 잡아먹는 것을 허용했는데, 굶었다가 갑자기 고기가 들어가게 되니 위장병으로 또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돌았던 말이 임진왜란 때가 더 나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죽은 시신은 물론이려니와 자기 자식도 잡아먹었다고 하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르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철딱서니 없이 불평, 불만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593년 개갑대기근과 1670년 경신대기근 사이에는 1627년에 정묘호란이 발생하였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방의
청해 침략뿐만 아니라 남쪽에서는 끊임없는 왜구가 노략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숙종 21년이던 1695년 을해년부터 숙종 25년인 1699년까지 있었던 대기근이 발생했는데 이를 을병대기근이라고 합니다. 이때 14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기록이 있는데 이때도 관리들이 굶어 죽거나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축소하는 등 제대로 된 집계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의 집계를 알 수 없는 데다가 이 모든 것은 그저 미루어 짐작한 숫자라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 사망자들 가운데에서 고작 3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인 대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을병대기근 기간이었던 1695년부터 1697년 사이에는 북유럽의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 등 전 지구적으로 대기근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을병대기근 때 얼마나 처참했냐고 하면 경신대기근 때에도 정묘혈환,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청나라에서 쌀을 수입하자는 조정 대신들의 의견이 묵살이 되었었지만 을병대기근 때에는 숙종 임금이 나서서 청나라에서 쌀을 구해오라고 해서 이때부터 청나라와의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에서 조선에 쌀을 100만 석 이상 보내었기 때문에 제조지연, 즉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다. 거의 망하게 된 것을 구해준 은혜, 이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조선에게 어버이 나라로 모시겠다고 한 것도 거절하였다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선은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청나라가 바로 신라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 것을 전혀 몰랐던 까닭입니다. 조선의 왕들도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제대로 안 배우고 못 배우고 공부를 안 하다 보니 바보가 되었고 나라의 운명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 현대사, 근대사를 보게 되더라도 역사를 모르는 무식쟁이들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거짓 선전선동에 속아서 정권이 전복되거나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는 등 나라가 절단났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렇게까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검찰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도 역사를 올바르게 모르다 보니 아무데나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여수, 순천, 공산폭동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서명까지 하는 등 참으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를 우리가 반추해 볼 때 역사를 왜곡했던 대통령들이 모두 감옥에 갔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 현대사 대통령들 가운데 온전하게 감방 투옥되지 않고 혹은 다른 불미스러운 일 없이 그들의 자녀나 가족들이나 모든 지근거리에 있는 혈육들이 감방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가요? 자식들이 안 가면 본인들이 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지금 문재인도 역시 그 반열에 예외가 되지는 않겠죠. 만일에 문재인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아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아마 치명적인 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경신대극인 때도 자존심을 지키느라 청나라에서 쌀을 구해오는 것을 반대했었던 조선 왕실조차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 체면을 버리고 청나라에 쌀을 구걸했던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당시 상황이 급박했었는지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북조선, 저 북한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조, 정조 임금을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낸 엄청난 군주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역사입니다. 쌀이 없어서 굶어 죽던 조선 왕실이 굶어 죽어가다가 어쩔 수 없이 청나라에 쌀을 들어오면서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던 것이지, 영조나 정조가 엄청나고 특별하게 정책을 잘 짜서 시행해서 나라를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정은이가 장마당을 모른 척해서 장마당이 성장한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김정은이에게 계몽군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부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죠. 학교에서도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인재를 골고루 기용해서 경제가 살아났고 영조대왕, 정조대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 당시에는 이미 똑똑한 가문의 자제들이나 당사자들이 이미 다 굶어 죽어버리고 말았던 상황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신분제가 다 무너져 내려서 누가 양반인지 누가 쌍놈인지 분간할 수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되는 사람을 데려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탕평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 아닌가 합니다. 경제가 살아난 것은 영조 임금이나 정조 임금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청나라에서 쌀이 들어오면서 밀무역으로 다양한 물자들이 들어왔고, 이것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면서 외와 청 사이에서 조선이 중개무역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나라와 외국 사이에서 무역을 했었던 조선으로 예수의 신부들이 아시아로 전파했었던 천주학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고, 천문학, 수학 등 다양한 신문물이 들어와서 실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임금들의 노력이나 임금들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영조 임금과 정조 임금은 앞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던 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했고, 오히려 정치 투쟁에 몰입을 하여 정조 임금은 수원 화성을 건조하면서 조선에 그간 쌓여 있었던 은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조와 정조 때에도 농사가 잘 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방에서는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서 농사가 안 되었지만, 청나라와 외에서 각종 물자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백성들이 굶어 죽지는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1800년 정조 임금이 죽고 나서 1801년 신유 박해, 1839년 기해 박해, 1846년 병오 박해, 1866년 병인 박해를 통해서 조선의 왕실은 모든 천주교인들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천과 외에서 물자가 쏟아져 들어오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러한 천주학이 널리 퍼지게 되자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왕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먹고 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왕권뿐만 아니라 조선의 성리학적인 사회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리학적 세계가 붕괴하게 됨을 두려워한 조선 왕실은 천주교 신자들을 모두 처형하고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조선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 왕이 나눠주는 식량에게만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종은 돈이 없으니 광산 채굴권, 산림 채굴권, 이러한 채굴권 등을 외국에 모두 매각하였고 11년 동안 8번이나 다른 나라의 대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모두 실패를 했는데 단 한 번 성공했던 것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대피에 성공했는데 이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대사관으로 망명을 신청한 적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일본이 뇌물을 준다고 하니 이 뇌물에 눈이 번쩍 뜨인 고종은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넘기고 조선의 왕족들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일본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떵떵거리며 왕족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볼셰비키 혁명도 대기근으로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제1차 세계대전은 길어만 가고 관리들의 수탈까지 심해지게 되자 레닌이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겠다고 거짓 선동을 했는데 러시아 농민들은 레닌과 함께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한 소련 공산당의 시작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역사상 최초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만약에 이 공산혁명이라는 것이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에서 농사가 잘 돼서 먹을 것이 풍부했더라면 과연 볼셰비키 혁명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로 국가를 이끌고 가려는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의도적으로 경제를 망하게 만들어서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국민들을 정부 보조금을 타먹고 살아가는 노비로 만들어 버립니다. 조선 말기 조선 왕실, 고종, 북조선의 김정은, 문재인 정권, 중국 시진핑 등 1인 독재를 꿈꾸는 자들의 행동 패턴은 나라가 망해야지 자기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게 되므로 나라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망가뜨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인 1894년 발생한 동학 농민혁명도 당시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데다가 날씨는 춥고 관리들은 수탈을 하게 되니 농민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그 조병갑 군수의 그 악행으로 폭정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동학혁명이 발생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동학혁명 역시 결국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 그치고 그러므로 인해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사건인데 국내 좌파들은 이 동학 농민혁명을 한국판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망언과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런 법을 만들게 되면 국민의힘이 막아야 하겠는데도 국민의힘은 이미 2009년도 한나라당 시절에 더불어민주당보다 10년 앞서서 먼저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들은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고 중국 공산당의 하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는 싸우는 척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법안조차도 통과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민국 세력과 전쟁을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음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해산시켜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기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 역사학자들은 국사 교과서에서 의도적으로 개갑대기근,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을 빼어놓고 역사를 가르치면서 조선을 엄청난 문화대국, 경제대국으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일본이 강제로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세뇌된 좌파 방송인들과 좌파 영화인들이 조선을 엄청나게 아름답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멋진 나라로 묘사를 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서는 청에서 쌀을 수입하는 덕분에 그나마 먹고 살만했었던 영조, 정조 시대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며 조선 말기, 조선 왕실에 대해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억울하게도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 묘사해서 역사를 변질,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592년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조선의 백성들은 연속된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관리들의 수탈에 항의하다 맞아 죽어갔었습니다. 북한 같은 상태로 약 300년을 버텼다 생각하시면 합리적인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조선 말기 고종 때에는 현재 북조선의 김정은 정권처럼 나라가 완전히 붕괴되었었기 때문에 고종도 11년 동안 8차례나 망명 시도를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일본에 돈을 받고 조선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자, 국제정세의 변화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이런 천한 조선 왕조, 특별히 고종으로 대별되어지지만 이와 같이 국제정세의 변화상을 꿰뚫어보지 못했던 이들의 무식함과 무지함은 조선반도를 일제의 식민지로 추락하게 만들었었고 조선 국민 전체를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이 치욕의 역사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은이란 놈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현재도 고구려의 유물을
조총련을 통해서 일본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비교적 좋은 광산들이 많은데 이 광산들에 대한 광산 채굴권을 중국 기업들에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데자뷰를 보게 되시죠. 조선 말기 멍청한 무식한 고종이 한 짓이 바로 김정은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하니 이 김정은이라는 녀석도 먹고 살게 해줄 테니 돈을 좀 줄 테다 하니 북한을 팔려고 하면 북을 팔아버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싶을 것입니다. 고종이란 자는 일본에게 조선을 돈 받고 팔아먹었던 것이고, 자, 김정은이란 녀석은 북조선을 매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정확한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지 고종이나 김정은이나 둘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김정일 시대, 즉 김정은의 애비가 살았을 때는 북한 지역에서 장마당이 번성을 하였고 또 성경책이 북한 사회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김정일은 화폐 개혁을 통해서 상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고 또 성경 소지자들은 모두 처형을 했었습니다. 김정은 역시 국경을 봉쇄하고 장마당을 폐쇄하는 등 19세기 초에 조선 왕실과 동일한 만행을 또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제가 사업을 위해서 미국을 오고 가고 했을 때 지난 아마 2017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시카고에서 한 한인 교회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 대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탈북했던 그 젊은 여성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여성분을 통해서 북으로 몰래 전달되었던 그 성경책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아서 읽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한 기독교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성경은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제가 귀한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그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지득하고 있는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감흥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독재자들은 말입니다. 이 더러운 독재자들은 의도적으로 경제를 붕괴시키고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연명해서 살아가게끔 국민들을 노예화하는데 이것을 최신 용어로 해서 조세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경제 정책으로 소주성이다 이런 그 희한한 정책을 벌였죠. 그래서 결과는 국가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왕창 올려서 또한 정치 방역을 한다고 하면서 중산층들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괴멸시켰습니다. 국민들은 그 결과 많은 숫자가 빚쟁이가 되었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언제 주는지만을 기다리고 있는 정부의 노비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역사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엉터리 사기꾼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 여러분들은 또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이란 나라에 언제부터 자유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미국 선교사들의 포교가 허용이 되면서 조선에는 기독교 선교사들과 성경책이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선 말기에 조선에 와서 음악 밴드라든가 야구, 농구, 축구, 스케이트 혹은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제 등 신문물을 조선 땅에 전수를 하였고 근대식 병원을 건축하였으며 근대식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늘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조선인들은 이제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었는데 반대로 교회를 가게 되면 먹을 것, 입을 것, 의약품, 최신 소식 등이 넘쳐났었기 때문에 조선 말기의 교회는 현재의 인터넷 카페라든가 PC방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글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한글을 깊이 연구하여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호모 헐버트 선교사께서는 한글 체계를 연구해서 국내 최초의 한글 백과사전인 사민필지, 선비사 백성민 반드시 필 알지 이와 같은 최초의 한글 백과사전 겸 교과서, 인문지리서를 출판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글 체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호모 헐버트 선교사에게 배운 사람이 바로 한글학자 주시경이었고 그 주시경의 친구가 청년 이승만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만약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한글 대신 아직 한자를 쓰고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글을 조선 왕실에서 널리 전파시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 한글 성경이 퍼지면서 한글이 전 국토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군대에서 한글을 가르쳐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할머니들은 한글 성경을 읽는다고 교회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한글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께서 그 당시 전방에서 대대장을 하고 계셨을 때가 1974년인데 그때 아버님 부대의 방학기간 중간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다가 거기 계시던 그 부대 사병들과 이렇게 공두차고 이렇게 사귐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한글을 모르는 그때 군인 아저씨들 그런 형님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어머님들이 군대에 간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을 때에는 교회 나가시는 할머니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필을 부탁을 해서 그런 대필 방식을 통해서 편지를 작성해서 전후방 각지에 병역을 필하고 있던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반대로 그 아들들이 편지를 어머니께 보내게 되면 교회에 나가시는 할머니들한테 가서 이게 무슨 사연인지 읽어달라고 했었던 그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1970년대 풍경이기도 했었습니다. 조선 말기에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 문화가 퍼지면서 자발적으로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양반들이 생겨나게 되었었고 만민공동회라는 연설회에서 노예 해방, 노비 해방을 주제로 연설을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는 한 번 노비는 죽어서도 노비라는 사상이 강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는 기독교 교리가 들어오게 되자 조선 말기에는 기독교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 가면 찬송가, 성경책, 주보 등을 인쇄하는 인쇄기가 있으니까
독립선언서, 독립운동 유인물들을 교회 인쇄소에서 대부분 찍어내게 되었었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서는 일본도 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독립의 꿈을 키워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에서 성경과 영어를 배웠던 청년이 이승만이었는데, 이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간 투옥되어 있는 과정에 불후의 명작인 독립정신을 저작하게 되었고, 이 독립정신을 통해서 미국의 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으며, 미국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기독교 사상을 토대로 해서 기독교 입국론을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청년 이승만이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미국 교회들이 지원을 하였으며, 이승만은 미국 교회들의 도움으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 대통령제 국가를 만들려고 하였는데, 일본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 미국은 당연히 대한독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미국 땅에서 떳떳하게 연설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독립군들이 불렀던 애국가 원곡을 들어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독립군들은 기도문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것이 현재의 애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암흑 같던 시절에 힘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교회에서 배웠으니 이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적 그리스도 세력, 즉 사탄과 그 악령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애국가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만 잡게 되면 늘 애국가의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없애려고 했었는데,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공산주의는 사탄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산주의 사탄의 악령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애국가를 없애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교회 개혁운동, 즉 종교 개혁운동이죠. 이 운동에서 프로테스탄트 혹은 개신교라는 세력이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은 예수회를 앞세워서 유럽에서 내내 전쟁을 일으킨 뒤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 죽였습니다. 1517년 이후 유럽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전쟁들은 종교 갈등이 바로 그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거 유입이 되었고, 그들이 세웠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즉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 1인 지배 통치는 유럽 독재 정치의 출발점이 되었고, 유럽의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등으로 발전이 되었으며, 공산주의가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공산당, 북조선으로 들어가서 조선노동당이 되었으며, 남한으로 들어와서는 남노당이 되었다가 현재는 그 명맥을 더불어민주당이 잇고 있고, 또 일부는 정의당,
그리고 일부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산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정당처럼 보이시겠지만 국내 정당의 행태를 보면 남로당의 명령들이, 남로당의 그 악령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됩니다. 1517년 이후 유럽에서는 로마 가톨릭에 저항하는 이론 서적들이 많이 출간이 되었는데 기독교 저항 정신이 집대성된 책이 바로 존 로크의 통치론이었고, 이 통치론의 핵심 가치였던 자유주의 사상이 미국 헌법에 들어가면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며,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말기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성경과 미국 헌법 정신을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이어받고 통달했었던 사람이 바로 청년 이승만이었고, 그가 한성 감옥에서 꿈을 꾸었던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서 설계된 나라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근로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자유는 바로 신약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며, 이 개인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기독교 국가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불교 신자인데 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가 하고 물어보시는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분화되는 과정을 모르시고, 또 조선 말기부터 독립운동 과정, 해방 전후사 독립 과정, 6.25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선 말기부터 대한민국 건국사를 다룬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의 시작 방송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를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본 방송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종교를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선 말기의 주된 사상이었던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를 모르게 되면 그 당시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알려드리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고, 조선시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성리학적 세계관과 유교적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조선 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참해 주셔서 몹시도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추가적으로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월 1만 원의 정기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거나 댓글창을 클릭하시면 후원 바로가기가 있게 됩니다.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의 시작, 이 방송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영이 됩니다. 자, 이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을 다 게시하게 되면 다음 작품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기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기원입니다. 매월 10,000원씩 역사전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사리와 같은 손들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는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와 같은 후원은 아마도 이 나라를 살리는 주된 동력원이 될 것이며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큰 축복으로 함께 임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이 방송을 자세히 보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사 방송을 잘 귀담아 듣고 김규호 원장에게 요약 정리 보고를 잘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아마 대부분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고시를 합격했더라도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하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보필을 해서 대통령이 아무 데나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뒤집는데 이 도장을 함부로 찍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필을 잘 하기 바랍니다. 이 말을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는 다소 무식한 대통령실의 비서들이 있을까봐 다시 집어서 얘기하는데, 아무 데나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광주 5.18 묘에 가서 대통령이 무릎 꿇는 걸 이야기하고요. 또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비석을 만지면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엄연한 역사적 실체와 진실이 있는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뒤집게 되면 이 나라의 역사가 뒤집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해지고 없게 됩니다. 결코 제주 4.3 민중공산폭동이나 여수 순천 공산폭동이 결코 민주화운동이 아니었다는 점, 이들은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를 달성하고자 했던 꿈에 젖었던 몽상가들의 과격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 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일도 자유민주화 운동이 아닙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그 일도 공산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었다는 점, 이 점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도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한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